예, 안녕하십니까. 참새입니다. 제가 한 10개월 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은 진주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을 하면서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녹음을 하고 싶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할 책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란 심리학자의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입니다. 원래 제가 이 심리학자를 알게 된 것은 긍정심리학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책에서 칙센트 미하이 심리학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 최근에는 제가 또 인류라는 책을 읽었고 거기에서도 이것과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 공통적인 주제가 나와서 오늘은 한번 몰입의 즐거움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의사가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그 손톱을 다듬는 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한테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거기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게 과연 사람이 단순히 몰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치료적인. 예. 그 내용을 보면 의료진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정신분열증 그 여자가 아예 손톱 다듬기를 화장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전문가의 관찰을 받으며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못하던 정신분열증 환자까지도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몰입해서 정신분열증을 치료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요즘 제 화두가 좀 그거거든요. 생각을 끊는 거. 몰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몰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으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었고, 최근 알게 된 그 전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개념을 좀 개척을 했어요. 원래 정신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불교에 관심이 생겨서 이 불교와 정신치료를 같이 합쳐서 불교 정신치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모른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과거하고 미래를 신경 안 쓰게 됐을 때 정서적으로 좀 건강해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잘 될까?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그리고 책에는 또 적극성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좀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참다운 삶을 바라는 사람은 주저 말고 나서라. 싫으면 그뿐이지만 그럼 몇 자리나 보러 다니던가. 임종의 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든가 죽어가는 길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 책은 그 모두가 극단적인 이분법을 써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왜 살지? 그냥 죽어버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쓸모인류라는 책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이 있어.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을 때 좀 항상 억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청소도 하기 싫은데 막 되게 방이 찌벅찌벅해야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밥을 먹기 위해서 설거지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취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좀 그랬었고 그 어찌 보면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어떤 의무가 딱 내 목전에 닿아야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수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책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조선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면은 인생 왜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물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책에서는 이게 좀 핵심적인 그런 예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이 없었고 시계만 보면서 빨리 퇴근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일단 공장 문을 나서면 근처 술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조라는 이름의 60대 초반 남자였는데 크레인이면 크레인, 컴퓨터 모니터면 모니터, 그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설비의 구조를 모조리 독학으로 꿰뚫은 사람이었다. 그는 못 고치는 기계가 없었다. 고장난 기계를 붙들고 말썽의 원인을 밝혀내 기어이 수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분수물에서 뿜어나오는 이 사람 집에 분수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제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분수 같은 거 설치해놨고 정원도 막 만들고 하는 그거를 저는 좀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조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분수물에서 뿜어나오는 뽀얀 물보라는 장관을 연출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영족공들은 희한한 양반이다 하면서 또 모두들 그를 존경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조에게로 달려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그 경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살지 뭔가 진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법륜 스님도 수처작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런 적극적인 삶의 형태가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저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이불을 개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디테일하게는 제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약간 게을러지고 이런 거 보면 좀 천성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분명히 뭔가 제가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적극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책의 또 다른 부분인데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정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은 인간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노래, 무용, 가면 등을 이용해서 공포, 경의, 희열, 도치, 감정을 유발했다. 요즘은 공포 영화가 마약,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부 세계를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로서 감정을 받아들였다면 요즘 사람은 현실에서 분리돼 떨어져 나온 감정 그 자체에 빠져든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뭐 외부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
공포를 주는 대상도 있었고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되게 막 진짜 집에서 되게 여유롭게 살고 그런 일도 없고 호랑이가 뭐 나타난다거나 하는 그런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감정들을 더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면을 봤을 때 감정 그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다. 예, 그렇게 봐지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제 풀이하자면은 사람이 감정 그 자체를 좋아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고 영화 미술관역 동물원에 보면은 거기에 시문화 나오거든요. 이성재하고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서 시문화 대사 중에 내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 나의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감정을 더 좋아했다. 내가 느낀 어떤 대상보다는 내 감정이 더 좋다.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사랑을 하고 막 이런 게 했을 때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쁜 사람을 사귄다고 해서 꼭 예쁜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랑이나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넘기고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중에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빈곤의 문턱을 일단 넘어서면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선까지는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다는 거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행복과 돈은 상관없다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백수일 때 좀 느끼는 것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돈을 많아서 이렇게 막 잘 살고 이런 거를 바랬다기보다 그냥 좀 진짜 나를 좀 가만히 놓아두었으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막 알바도 하고 이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그냥 주위 신경 안 쓰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창원 원래 고향이 창원인데 창원을 떠나서 또 일을 하게 된 거고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슬픔과 두려움, 떨림, 지루함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심리적 엔트로피를 조성한다. 무질서를 뜻하는 엔트로피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바깥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내부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온통 신경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과단성, 민첩성, 같은 바람직한 감정은 심리적 반엔트로피의 상태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추스리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 걸림돌 없이 정력을 우리가 선택한 과제로 온전히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엔트로피 상태, 엔트로피가 보통 무질서의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엔트로피 상태가 좀 더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몰입의 즐거움을 하고 있는데 몰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지만 몰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진짜 막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막 엄마 아빠가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싸우고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신경 쓰이게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뭐 생각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몰입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좀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불안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불안정한 요소들은 계속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걱정이 아예 없느냐?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몰입이라는 거는 그거를 내가 부정적인 거를 얼마나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그냥 엄마 아빠가 싸워도 내가 그거를 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나 더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몰입이 되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몰입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저는 거기서 제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삶에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신경을 안 쓰냐라고 했을 때, 삶에 있어서 항상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거가 이런 거거든요. 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뭐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이게 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도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보듯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책도 긍정심리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 그게 결국에는 부정적인 것을 안 잡고 좋은 것에 내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 신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만으로도 원래 근데 인간 자체가 좀 불완전하니까 되게 막 이런 불안에서부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 그냥 이렇게 생각 여러 가지 사람은 항상 죽음 같은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좀 불안한 존재인데 그냥 내가 태어난 것도 되게 완벽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냥 인체의 신비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잖아요. 음,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고 완벽하게 성장해 나가고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신기한데 그냥 그렇게 내가 완전하게 태어났듯이 죽음 또한 완전할 것이다. 뭐 그냥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딱 생각이 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생각을 위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대할 때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을 딱 가지고 신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래.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삶에 감사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딱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생각을 다 자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쨌든 제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발적일 때 가장 만족스러워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역시 크게 불만스러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있다. 심리적 엔트로피는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높이 나타난다. 목표가 있는 것이 삶의 질을 끌어올려준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반 엔트로피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딱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잘 사냐 못 사냐를 딱 비교를 해보면 그 법륜 스님 말에 의하면은 옛날에 훨씬 더 못 살았대요. 우리보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가 않고 오히려 그때가 더 못 살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옛날에는 희망은 있었다. 삶에 내가 어디 학교를 가고 조금만 참고 돈을 모으고 대학만 졸업하면은 좋은데 취직할 수 있고 너무 그 정해진 수순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 나와서 대학원 갔다가 뭐 석사, 박사까지 해도 유학까지 갔다 와도 뭐
확실하게 좋은데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사회가 더 많이 불안하고 더 엔트로피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사회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가 과연 삶에 있어서 어떤 몰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역시 이제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제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도 그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강제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그 취직을 하기 전에 되게 좀 너무 우울했어요. 그냥 너무 막, 근데 진짜 제가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렇게 낮에는 또 맥도날드 알바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좀 막 강의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쫓겨서 이제 취직을 했었는데도 그때도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한 게 자꾸 가만히 막 방 안에만 있고 이러니까 너무 막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이런 생각조차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꼭 결정해서 제가 그 언론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래 좀 언론사가 좀 그런 수직적인 분위기도 있고, 근데 가니까 내가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이제 내년에 40인데, 근데도 막 그렇게 폭언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강압적인 게 또 나한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무기력한 정서적인 좀 방전된 그런 상태에서 딱 갔는데 막 이렇게 막 빡시게, 야, 니 내일까지 딱 기사 썼나? 하고, 니 지금 정신 있나 없나?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딱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긴장과 타이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또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강제적인 거일지라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그 옛날에 제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에서 그 공산국가의 행복도가 자본주의보다 더 높다라는 그 문장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서 제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에서는 그게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공통된, 뭐라 해야 되지, 의무감? 과제? 주어지는 과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런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제 불교처럼 갈래가 다양한 동양의 종교들은 이제 행복에 이르려면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욕망을 포기해서 더 이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체의 목표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좀 불교가 말하는 그런 관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욕심을 버림으로써 더 행복할 수 있다. 결국 이게 좀 행복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작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욕망을 뿌리 뽑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우리 안에 유전적이고 문화적 욕망이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이것을 잠재우려면 거의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것도 안 좋다는 거고, 욕망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너무 높은 목표도 안 되고 너무 낮은 목표도 안 된다. 이런 논리까지 가거든요. 읽어보면 이보다 낮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고, 과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좌절을 자초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몰입에 대한 책인데,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요소는 큰 목표도 아니고 작은 목표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그런 욕망, 중간 정도의 과제 이런 게 있어야지 몰입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 부었을 때 몰입이 나타난다. 과제가 너무 힘겨우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젖다가 제풀에 포기한다. 과제와 실력의 수준이 둘 다 낮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미적지근할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가 불안과 권태로 가득하지만 몰입 경험은 이 단조로운 일상에 벗어나는 강렬한 삶을 선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간 단계 미션일 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것에 몰입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 요새는 또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의 과제에서 우리가 몰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몰입하는 이 상태가 자기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각을 안 하는 상태인 것 같고, 그냥 요새 드는 생각이 자기가 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식조차도 안 하는 상태 있잖아요. 너무 그냥 몰입만 하는 그런 상태.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정체성을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사는 거 이게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그게 진실인가? 나도 너무 생각이 많나? 그냥 나도 친구들처럼 그냥 게임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 그냥 속해서 정신없이 사는 게 좋은 걸 때 몰입하기 쉬운 이유는 목표와 규칙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입의 또 하나의 특징은 피드백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점수로 측정되어 있는 것에 몰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점수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점수로 매겨지면 숫자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동에 숫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고,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면 몰입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책에 나온 것도 체스, 테니스, 포커 같은 게임을 할 때 몰입하기 쉽다는 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게임에 있어서 하면은 뭔가 점수가 띠리리릭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행동을 했을 때 이만큼 점수가 올라가구나. 딱 이 정도 수치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이만큼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삶의 그 순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의미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게임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를 좀 우리 제도적으로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숫자로 연계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이게 숫자로서 따다다닥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반에서 몇 등 했는데 5등이 됐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3등이 됐네. 열심히 했더니 1등이 됐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에 숫자로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좀 빈틈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꽉 채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좀 무료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를 했지만 내가 과연 하루 지금 이 한 개 내가 자기 개발을 해도 얼마만큼 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허공에 삽질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
일상에 몰입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게임적인 요소들이 삶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건데, 다음은 몰입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서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고, 진짜 몰입을 하고 난 이후에 행복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고단한 모험을 눕혔을 때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으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작가가 행복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몰입 후에 오는 어떤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얻는 그런 행복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몰입 후에 오는 행복은 어떤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몰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공부에 몰입을 하면은 성적이 오르고,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에 몰입을 하면은 그 결과가 또 좋아지겠죠. 이렇게 몰입하고 노력한 후에 오는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쉽게 얻는 행복과 몰입 후에 얻는 행복 중 어떤 게 더 좋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작가가 의도한 거는 몰입한 후에 오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행복이 좀 더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얻는 그런 행복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기 쉽고 누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뭐 섹스, 휴식, TV 시청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일상생활의 질을 끌어올리지만 그 효과가 누적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일이 몰입 활동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일에 깊숙이 빠져들고 우리의 경험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다. 만약 어떤 일이 명확한 목표, 뚜렷한 결과, 자신감, 힘에 붙이지 않는 난이도, 정돈된 분위기를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운동을 하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맛보는 희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애와 섹스는 정서적, 지적 보상이 동시에 주어지는 안정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질 전체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놨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몰입 후에 그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의 조건이 좋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쉽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누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행복을 꾸준하게 통제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기에는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을 경험을 자주 해야 되고 그 후에 행복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 그리고 누적이 되는 행복이다. 전체적으로 행복감을 더 느낄 수가 있는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예전에는 좀 요즘 사람들이 몰입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몰입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으면
그 순간도 좀 되게 몰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컴퓨터를 켜고 스타크래프트 예전에는 되게 몰입을 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왜 지금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또 머리를 써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근데 뭐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내가 이걸 몰입을 했을까? 그때는 뭔가 좀 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다고 돈을 줬던 거는 아니지만 그때는 내가 게임을 잘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오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해줬었고 이런 인정을 받는 게 하나의 보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굳이 뭐 그렇게 게임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막 몰입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좀 사람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 게임적인 요소와 어떤 보상적인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게임이나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집에서 게임을 했을 때의 그런 느낌들이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랑. 그런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보상 같은 것들이나 인정 같은 것들을 과연 나라에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1부를 녹음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2부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